세상을 꿰뚫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 프로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고려대 신청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 반짝거리는 아이는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분 네. 저기 스마트폰, 네. 그다음 PC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 이 한 장의 웨이퍼에 여러 개의 네. 그 반도체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칩들이 지금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웨이퍼를 실물로 또 보는 건 처음입니다. 매우 프로페서를 위해서 반짝거리군요.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부터 이 작은 반도체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또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 기술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기만 느껴지는 반도체. 하지만 저희 프로페서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우선 반도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요. 뚜껑을 한번 직접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열어볼까요? 네. 네. 짠! 짠! 이야. 이것도 혹시 사심이 담긴 먹방용 물건이 아닌가요? 뭐 먹방을 네. 찍을 수는 있지만 네. 오늘 주제가 반도체다 보니까요. 햄버거와 반도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네. 준비한 겁니다. 도대체 그럼 반도체와 햄버거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또 냄새가 아주 스멀스멀 맛있게 나는데 들고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햄버거를 보시면 빵이 있고요. 네. 그 위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또 양상추가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맛있는 잼들이나 뭐 이런 소스. 소스들이 많이 발려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쓰는 반도체 제품을 구성하는 게 반도체 부품 소자들이고 그 부품 소자의 대표 주자가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데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까보면 네. 햄버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금속, 부도체, 반도체 요 세 개의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가 반도체 부품 소재의 핵심 파트거든요. 그럼 햄버거에서 금속은 빵, 뭐 그렇죠. 부도체는 패티, 그 밑에 다시 나오는 빵은 금속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고 소고기가 네. 이제 가장 제 입맛에 맞아서 네. 전자가 가장 잘 흐르는 도체. 아. 그다음에 양상추 제 아주 별로 안 안 좋아하실 좋아합니다.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좋아해서 저기는 맛이 없어서 절연체, 부도체. 네. 그리고 중간쯤 되는 빵이 약간 소고기 같으면서도 먹을 만은 하기 때문에 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표현하시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트랜지스터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빨간색 게이트라고 쓰여진 곳이 금속 역할을 금속이요?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회색 널빤치 같은 게 옥사이드, 부도체 역할이고요. 그다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리콘, 즉 반도체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가 한가운데 적층 구조로 쌓여 있고요. 그 좌우에 소스 드레인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소스 드레인이 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흘러서 1, 1. 못 흐르면 0입니다. 0. 그 흐름을 제어하는 곳이 MOS 영역입니다. 네, 어떻게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까?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소고기 패티가 한 개예요. 네. 가장 전통적인 햄버거죠. 싱글 패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싱글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걸로 뭐 양에 차겠어요? 저 더블 같아서. 정도 가실 것 같은데요. 더블 버거는 네. 먹어야죠. 그래서 실제 반도체 소자도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게이트, 저기 아까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라고 소고기요. 했잖아요. 네. 소고기를 하나만 넣지 않습니다. 2개. 그래서 더블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실제 나와 있고요. 오. 여러분 스마트폰 최근에 뭐 한 5년 내에 샀으면 다 더블 게이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게이트가 2개가 있죠. 네. 네, 저렇게 함으로써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을 훨씬 더 제어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그럼 반도체와 비슷한 또 다른 음식이 비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유학 생활 시절에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김치찌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네. 때 저 먼 산을 보니까 자유롭게 소가 거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 느낌, 와 맛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테이크와 김치찌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스테이크는 소재 자체가 좋으면 됩니다. 네. 그죠? 근데 김치찌개는 이제 어떻게 잘 끓이느냐도 네. 되게 중요한데 먼저 스테이크 말씀드리면 스테이크는 겉을 바삭하게, 속은 그렇죠. 촉촉하게 이게 촉촉하게, 중요하잖아요. 그 겉을 바삭하게 굽는데 이제 하수들은 네. 이제 보면서 굽습니다. 근데 저 같은 고수는
눈을 감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 치직하는 소리를 지직하다가 네. 고주파 영역대에서 갑자기 탁 튀는 소리가 날 때 그게 이제 뒤집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기를 굽는데 어떻게 굽는지 테스트했을 때 눈을 감고 굽는 학생이면 제가 너는 내가 앞으로 투자하겠다. 같이 연구하자라고 합니다. 김치찌개는 네. 뭐 여러 가지 황금 레시피들이 뭐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레시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반도체 칩도 똑같은 2나노 공정을 써서 만든 칩이지만 어떤 파운드리를 썼느냐에 따라 칩의 성능이 달라지죠. 똑같은 김치 재료를 주죠. 그 삼성 파운드리나 TSMC나 똑같은 금속 쓰고요. 똑같은 실리콘 웨이퍼 씁니다. 근데 왜 성능이 달라지느냐? 물론 이제 설계해 오신 분의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설계한 게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파운드리를 쓰느냐에 따라 칩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게 똑같은 김치 주고 똑같은 소금에 똑같은 설탕에 똑같은 식초에 똑같은 멸치 다신 국물을 다 줬는데도 맛은 사회자님이 다르죠. 끓인 거랑 제가 끓인 다 거랑 다르죠. 다릅니다. 예. 심지어 가스레인지 불 파워까지 똑같이 맞춰줘도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손맛이라고 불리는 그 암묵지에 보이지 않는 제조 공정의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김치찌개는 든 스테이크건 이렇게 굽고 네. 뭐 식히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그 소고기 구울 때 표면을 바삭하게 익혀야 된다 했잖아요. 그 이제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위에 까맣게 익은 네. 거가 있고 가운데 이제 육즙이 흐르잖아요.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웨이퍼가 두께가 한 50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 표면에 다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든요. 이 네. 모스버거가 웨이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소스 드레인을 얼마나 웨이퍼 표면에서부터 얕게 쉘로우하게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소고기를 굽는데 겉을 바삭하게 하는데 한 10나노미터만 바삭하게 굽는 그 기술. 아주 얇게만 네, 얇지만 크리스피층을- 엄청 크리스피하게. 그게 이제 최신 반도체 기술의 그 기술적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방향을 키워드로 좀 정리해보면 고성능, 저전력, 그리고 초소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크기 면에서 더 작게 어느 정도까지 미세화가 지금 되어 있나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0나노미터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구의 지름을 생각해 보시면 12,700km입니다. 네. 근데 여기 앞에 나가서 뭐 어떤 도로이건 가운데 중앙 차선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그 노란색 선이 두 개잖아요. 그 선과 선 사이 간격이 45cm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12,000km 대 45cm는 네. 네. 웨이퍼 한 장의 지름이 30cm잖아요. 네. 30cm 대 네. 10나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구 저 멀리에서 네. 우주에 나가서 네. 지구를 보면 이렇게 큰 원형 같잖아요. 네, 그게 웨이퍼다라고 웨이퍼. 생각하면 그 웨이퍼를 확대해서 지구를 확대하면 일반 저기 도로가의 중앙 차선이 중앙선? 보일 거예요. 네. 그 선 폭이 10나노다. 얼마나 작은지 이제 이해되죠? 엄청난 그 가느다란 선이 이 회로 웨이퍼 그렇죠. 안에 이 안에 끼워져 다 있는 들어있다라고 거군요.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뭐 10나노다 또 더 작게는 3나노까지 언급을 또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작아지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얼마나 작아지는 거를 찾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네.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퀴즈요. 네. 시청자분들도 네. 집중해서 네.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 정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열심히 계산을 해본 결과 12가 나왔습니다. 12. 네. 땡. 아니 이게 그럴 뭘 줄 제가 알았습니다. 놓친 겁니까? 그 저기 마지막 줄에 있는 한 이미지하고요. 네. 그 위쪽 위에서부터 세 개의 줄에 있는 이미지하고 달라요.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은 네. 자기 노트북이나 PC 화면을 확대를 해서 마지막 줄을 크게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크게 만들어서 보면 어라 제가
그러네요. 정말 이 손에 뭐가 들고 있고 신발도 색깔이 이 색깔은 같습니다. 색깔은 생명이십니다. 같나요? 신발을 신고 있는 건가요? 이 그렇죠. 친구가? 신발을 신고 있죠.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네.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숨어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작게 만드는 세상이 어렵고 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잘 보고 싶어서 다양한 측정 기술들도 나오고 뭐 요즘 연구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반도체의 그런 선 하나하나를 어떻게 줄일지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 그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뭐 전략이나 이런 게 다 제조사마다 이미 갖추고 있나요? 보통은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 과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작은 미세 선을 구현할까인데 결국 빛을 이용해서 미세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빛의 파장하고 연관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광은 안 되고요. 수백 나노급이라서 이제 EUV, 익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릿.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울트라 바이올릿 계열에서도 더 극단적인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 13.5나노미터 파장대의 빛 광원을 이용해서 미세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조그만 반도체가 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쓴다고 요즘에 걱정거리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적게 쓰는 반도체를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력은 반도체의 이 진화 방향의 어떤 요소인가요? 뭐 얼마 전에 한때 소동이 있었죠.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만이 제발 그림 생성 명령 좀 그만 내려라. 그리고 챗GPT에 제발 고맙다는 말 마지막에 하지 마라. 제가 그걸 사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챗GPT한테.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전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정도 고맙다는 말을 해도 된다라고 저에게 답을 하더군요. 네네. 굉장히 네. 고객 지향적으로 네.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답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연산을 한 번 더해서 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는 이 전력 소비량이 종래 CPU, 뭐 AP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소비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판매한 350만 대 정도의 H100을 1년 동안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그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3,091 기가와트시 정도 되고 이 정도의 전력량이면 과테말라나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맞먹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는 무한히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안 그래도 기후 변화의 이 걱정이 있는 시대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능이 뛰어나지만 전기를 덜 쓰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의 구동전압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구동전압이 현재 한 2나노, 3나노 공정 기술로 만든 반도체 칩은 0.75V를 써서 동작시키거든요. 근데 파워는 구동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을 반으로만 낮추면 파워는 4분의 1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양을 앞으로는 똑같은 전력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 데이터 센터 4개는 지을 수 있는 거죠. 조건이 구동 전압을 반으로만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소자 기술이 나오면 그 일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전력 문제 얘기를 나올 때 많이들 요즘에 들어보셨을 만한 게 이 발열을 어떻게 해결할까?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열을 발산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냉각을 할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 되게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죠. 네. 데이터 센터가 뭐 쓰는 전력량이 100이면 네. 한 절반 정도는 에어컨에 지금 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 근데 전기를 대부분 냉각에 쓰니 에어컨 쓰지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도성 액체를 개발해서 네. 이 액체는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에다가 서버를 담궈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 냉각이라는 게 현재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에어컨 틀어서 하는 공기 냉각, 공냉식 대비 서버 이 액체 냉각 방식은 유틸리티 전력량을 60% 가까이 절감할 수 있고요. 서버 팬 돌리는 전력량도 15% 줄일 수 있고
서버실의 면적도 이게 에어컨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네. 이슈들이 있어서 서버실 면적도 한 70%까지 최대한 감축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침 냉각 액침, 기술이 네. 핵심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30% 이상 개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앞다퉈서 이 액침 냉각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나틱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냉각 기술의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례인데요. 스코틀랜드 해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네. 2년간 운영해봤더니 고장률이 지상에 설치한 데이터 센터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만큼 열로 인해서 생기는 고장 이슈가 많았다라는 네. 걸 반증하고 있고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자연 냉각 효과로 이 별도 냉각 에너지가 없이 이렇게 쉽게 데이터 센터의 발열 이슈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 냉각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이 냉각 기술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 기술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징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패키징이란 어떤 공정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는 우리 뭐 어디 백화점이나 네. 선물 가게에 가서 선물을 사면 이제 포장하는 게 패키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보고 있는 대로 웨이퍼가 있으면 이 웨이퍼를 가로 세로로 잘라서 칩을 획득한 다음에 그 에폭시 물질로 감싸고 그 칩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칩이 정상적인 동작을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 습도, 온도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패키징 기술들이 쭉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징 기술들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반도체 이 웨이퍼 만드는 전 공정에서 생산된 직접 회로 칩 자체를 그냥 완성품으로 제작하는 그냥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보호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었다면 이전에 언급하신 거를 또 힌트를 얻어보면 패키징단에서 서로 종류가 다른 칩을 또 섞어서 앙상블을 만드는 기술이 요즘에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패키징에도 또 다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칩 안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이 몇 나노냐 결국은 미세 패턴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스케일링 다운을 얼마나 했느냐의 싸움인데요. 그 스케일링 다운의 한계 때문에 스태킹 업 하는 세상이 열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종의 칩들을 붙이자. 이거 웨하스예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웨하스 먹을 때마다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네. 왜 1층 크림이면 2층도 크림이고 3층도 크림이냐. 왜 하이브리드 맛은 없냐. 초코도 넣고 그러니까요. 네. 초코, 딸기, 딸기, 바닐라 그러구나. 세 개가 섞여 있는 웨하스는 왜 안 나오는지 항상 불만인데요. 뭐 이유가 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온리 뭐 바닐라, 온리 딸기, 온리 초코의 웨하스만 있지만 그게 HBM이에요. 똑같은 디램만 쌓은 네. 단일 맛의 웨하스만 판매되고 있는데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을 써서 이종의 칩을 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스케일링 다운의 시대가 끝날 시점에 스태킹 업의 시대가 열리고 호모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한 인테그레이션의 시대가 열리면 주목받는 제조 공정 기술이 첨단 패키징 제조 공정 기술이 될 겁니다.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위해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HBM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또 이런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또 아닌 부분도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제 생각은 잘하는 것을 더 잘 키워야 한다. 그래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고 그 역량을 더 키워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그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지속해야 한다. 그에 관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에서 70%를 담당하고 있고 디램은 좀 더 높아서 70%를 상회하고 낸드는 절반을 상회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뭐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 발달로 인해서 서버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AI,
데이터 저장에 대한 수요, 빅데이터 시대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사실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강점인 메모리 기술 잘 키우고 그다음에 AI 연산하고 결합된 어떤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AI와 고성능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이죠. HPC 시장에서 충분히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잘하던 거를 네. 확실히 잘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기를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네. 확보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이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려운 형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열일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파이팅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도체 만세. 만세!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산업을 정말 이끄는 그런 인재,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귀가 쫑긋해질 만한 정보가 가득하니까 다음 편도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만나요.